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 금융위험관리론 강의를 맡은 강사 김상옥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1학기가 끝나면서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을 그래도 그 대면으로 만나 볼 수 있도록 기대를 했지만 또 상황이 갑자기 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또다시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또 온라인 수업 1, 2주차 또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3주차에는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기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금융위험관리론으로서 금융에 있어서 위험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위험관리의 방법, 그리고 위험관리의 효과,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려운 과목이라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좀 쉽게 재밌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내용을 알차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수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1주차에는 강의 소개, 그리고 우리 위험관리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선 저희 과목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15주차 우리 수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수업의 평가 방법. 그래서 성적에 반영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지 수업의 진행 방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에서 위험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과목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간단하게 적어 놓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내용 개요를 과목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사실 위험과 수익률 간의 교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글씨 보시면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우리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험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또 우리는 알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이론상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초과 수익은 그들이 감수하는 체계적 위험의 총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들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업에 있어서는 투자 의사 결정은 그것보다는 복잡하다는 건데요. 대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들의 그것만큼 잘 분산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 역시도 매우 중요하고 타당한 경영 목표 중 하나다. 생존 자체가 경영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재무적 공경에 처할 가능성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나 2007년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이후 각국 금융규제 환경 또한 복잡해지고 사실 엄격화되었고요.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저희 위험관리론 수업은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및 금융규제 환경의 최근 변화를 공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또는 우리 또 IMF라든지 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의 위험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벌어졌던 여러 위험한 환경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런 위험 관리론 수업이 공부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목 목표를 잠시 보시면 위험관리나 금융기관론 분야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향후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기관 등의 금융이 필요한 지식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직면한 위험을 알아보고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의 리스크 해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금융 자격증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울 위험 관리론 내용은 일부분은 저희 금융 자격증 내용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금융 자격증 내용에도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중요성, 파생 상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금융 위험 관리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이 파생 상품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 저희 수업에 배우는 것들이 이런 금융 자격증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계획 한번 볼게요. 그래서 15주차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수업이 그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또 우리 금요일에 쉬는 날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금요일에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 중간고사 이 시점이 조금 8주차가 되지 않고 6주차에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점 조금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절을 하면서 진도는 진행할 그 계획이고요. 먼저 내용 보시면 1주차에 오늘 이제 수업인데 제가 강의 소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 설명드리고 또 금융에서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주차에는 금융과 위험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갈 텐데요. 보시면 금융환경의 변화와 위험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관리와 수익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위험 측정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서는 은행의 위험 관리 해서 우리 오늘날 은행의 종류 그리고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은행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4주차에는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장수 위험도 있을 것이고 사망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위험과 그에 따른 역선택 위험 그리고 보험회사가 직면한 또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 위험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보험의 그 대상자 피보험자들이 오래 살 위험 그리고 사망 위험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너무 일찍 사망할 위험이 이 얼마나 보험회사에 또 위험이 되는지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면 이런 보험회사의 그 대상자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그 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들이 또 어떤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보험회사에 또 리스크로 작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주차 이제 증권회사의 위험입니다. 증권회사 투자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은행, 보험회사의 상품도 많지만 증권회사의 상품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고 또 많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서 그런 투자 상품의 위험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파생 상품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떤 리스크, 금융회사의 리스크는 대부분 파생상품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의 위험 관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6주차에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치게 될 거고요. 7주차 이제 이자율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위험에는 우리가 순이자 수익의 관리, 이자에는 우리가 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이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 순이자의 수익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또 듀레이션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실무에서의 이자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8주차에는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VAR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VAR의 의미와 또 유용성에 대해서, 그리고 VAR의 측정을 위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는 그런 또 VAR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각 그 자산군에 있어서 이런 VAR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있어서 VAR과 또 파생 상품에 있어서 VAR,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VAR은 각각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인데요. 10주차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 건전성을 어떻게 규제하는 데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이런 금융기관의 규제의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배워보고, 은행의 규제에 대해서, 그리고 바젤2 협약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입니다. 11주차에는 이제 신용위험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신용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신용 등급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 행태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입니다. 환위험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 환의 관리만큼 또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환위험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보시면 환위험에 대해서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환에 노출되었을 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환위험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환위험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입니다. ABS CDO 2007 미국 신용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7 미국 신용위기는 ABS와 CDO에 대해서, CDO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미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성 자산의 위험에 대해서, 유동화 자산의 위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발생 가능한 위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주차입니다. 마지막 수업이 되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죠. 그래서 이 파장은 우리 금융 위험 관리에도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자율 변동 위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또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풍부해짐으로써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또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또 금융상품이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4주 수업을 마치고 나면 15주차 기말고사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5주차까지 저희가 쉬는 날이 많아서 저희 금요일이 13주, 14주 수업은 보강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12주차 12월 4일에 진행이 되고, 15주차가 12월 18일인데 그 사이에 두 번의 보강이 있다. 그래서 12월 8일과 12월 11일은 보강 수업이 진행이 되어서 총 15주 수업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또 중간중간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순서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우리 그 사회에 좀 벌어지는 어떤 이슈들을 반영해서 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또 수업에 반영한 그런 수업 내용으로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평가 방법입니다. 수업 평가는 총
수업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그리고 출석으로 제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30% 반영을 하고요. 기말고사 40% 반영하고 과제 10%, 출석 20%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이제 10%가 있는데요. 과제 주제는 7주차에 제가 과제 주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 이제 수업을 할 때 과제 주제를 이제 오픈을 할 건데요. 7주차 수업은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과제 주제 오픈하면 그 수업 시간에 오픈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도어에 공지사항에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 마감일은 10주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차 수업 예정일은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이 과제 제출 마감일이 이제 될 거고요. 과제 주제 부여일과 과제 제출 마감일은 공지사항에 사전에 공지를 할 테니까 저희 수업은 그 도어의 공지사항 중간중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커뮤니케이션,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공지사항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 자주 올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공지사항에 제 이메일 주소와 제 휴대폰 번호는 그 오픈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사항에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사항이라든지 혹시 상담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올려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학교 수업만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사기 때문에 또 그 상담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외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이제 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저희 수업이 그 한 주차마다 3교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1, 2주 지나고 그 대면 수업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면 수업이 이제 1시간씩 쭉 3시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우선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지금 하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총 수업은 25분씩 3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 25분, 2교시 25분, 3교시 25분이고요. 대면 수업이 되면 1교시 1시간, 2교시 1시간, 3교시 1시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매주차 수업의 1교시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실패 사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이 이 금융위험관리론이라는 수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또 내용이 굉장히 지겹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교재를 선정해서 제가 주교재를 선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교재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될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으로 책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고민을 하다가 사례로 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위험 관리를 실패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뭐 예를 든다면 2007년 금융위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에 인용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위험관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나씩 적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매주차마다 사례 하나씩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사례를 공유하고 그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 첫 시간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간단하게 요약만 본다든지 또는 신문 내용을 본다든지, 그래서 첫 시간은 사례를 공부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사례에서 배우는 실패 원인 및 그 사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그래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개선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그 사례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론 공부로 마무리하는, 그렇게 3시간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사례를 봄으로써 좀 지겨운 수업을 좀 재밌게 풀어나가도록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에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와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15년 동안 이런 금융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 7년 되었네요. 이제 17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그 금융위기는 직접 겪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DLF라든지 DLS의 사태라든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이런 사건들은 제가 실무에서 겪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피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 가정에, 한 회사에, 그리고 기관에, 그리고 나라에 위험을 끼치는지는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알고 있죠. 그리고 금융기관에 일하는 또는 사회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몸소 느꼈지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 위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첫 번째 보시면 베어링 은행 파산 사건이라든지, 또 두 번째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이라든지, 세 번째 1997년 IMF 사태라든지, 또 2007년 금융위기라든지, 우리가 또 2019년 불과 작년이죠. 그래서 DLF, DLS 사태라든지, 또 여섯 번째 2020년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은 어, 굉장히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위에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그런 사건들이라면,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이제 사건들인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또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여기서 발생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 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이 6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씩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2주차, 3주차, 4주차에서 이 6가지 사건 플러스 또 제가 또 몇 가지 더 사건을 곁들여서 앞으로 수업을 15주차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번 지금 첫 시간인데요. 잠시 쉬고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이 6가지 사건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두 번째 시간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